낭만주의가 어떻게 생겨나는가 지금 보여주려고 그래요. 템플의 사라와지는 픽처스레스크의 개념을 근사치적으로 픽처레스크. 여러분들 픽처레스크란 말은 알 텐데 뜻이 참 애매하고 그런 말이에요. 뭐 보기 좋게 생동함이라고 내가 이렇게 번역했는데 생동하게 보기 좋음이라고 해서 상관이 없어요. 근데 픽처레스크라는 말이 원래 있었던 말은 아니고 이때 생긴 말이야. 이 낭만주의를 뜻하려고. 자. 픽처레스크의 개념을 근사치적으로 표현하는 거의 확실하게 일본어 단어다. 이후 사라와지는 자주 이 픽처레스크로 번안되어 쓰인다. 이 픽처레스크라는 미 개념은 신고전주의적 의미의 장엄함이나 아름다움과 판이한 미학적 범주다. 자, 이게 장엄함이나 아름다움은 두 개는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장엄함은 서블라임, 더 서블라임이라고 표현하고 아름다움은 더 뷰티풀이라고 하는 거 알죠? 예. 에드머드 버커의 그 이론에 의하면은 이제 아름다움은 자그마한 거, 리틀, 프리티에 가까운 개념이고, 이 장엄함은 너무 커가지고 그 장엄미라고 붙이는 건데, 엄격한 의미에서는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산맥 같은 거 등산했을 때 느끼는 그 산맥에서 느끼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그 마음이 아름답게 느껴져서 그런 건데, 아름다움의 개념에 비춰보면 균형과 조화로워야 되는데 뭐 균형과 조화는 커녕 그 웅장함에 감탄하는 거지 그게 아름다움에 감탄하는 건가? 어? 순검이나 똑같은 거야. 다 큰 거야. 크고 높은 거. 근데 아름다운지는 모르겠어요. 균형과 조화가 없으니까. 균형과 조화와 중도가 있어야 돼요. 아름다움이 있으려면. 반드시 대상적인 것이 그래야 된다. 대상적인 게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의 행동이나 그런 감정에다가 대상과 조화 이런 것들을 붙이면 안 돼요. 그걸 아름답다고 하면 안 된다고. 인간의 행위가 아름다운 것은 적절한 그런 행동이거나 또는 이미 인간의 행동 중에 그렇게 균형과 조화와 그런 비율에 따라 행동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도덕 감정이란 걸로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인간의 도덕 감정은 어떤 것도 예의 없이 모조리 다 그런 균형과 조화와 비례를 위해서 있는 것이다. 가령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동정심이죠. 근데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주지 못하면 동정심을 실현을 못하면 어떤 마음이 또 다른 동정심의 다른 마음의 형태가 어떤 게 나타나지? 옳지. 안타까움으로 나타나죠. 안타깝게 하는 게 안타까움 때문에 텔레비전에서 막 아프리카 아이들 굶는 거 보면 다른 데로 돌려버리잖아요. 도와주지도 못하겠는데 자꾸 그걸 갖고 고문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정의라고 하는 것은 두 종류인데 하나는 자기 자신의 몫을 침해당했을 때 느끼는 감정이 뭐죠?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거. 소극적 정의감이라고 그래. 정당한 자기 몫을 침해당했을 때 그것이 신체든 자기의 뭐 자존심이든 또는 뭐 재산이든 상관없어. 자기의 고유한 정당한 것이 침해당했을 때는 억울하게 느낀다. 쓸데없이 민감하게 억울하게 느낄 필요는 없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기 안에도 쓸데없이 이쪽 줄에 있나 저쪽 줄에 있나. 근데 자기가 그런 억울함을 알기 때문에 제3자가 그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고는 어떤 걸 느껴? 그건 동병상련은 동정심이랑 똑같은 거야. 의분 내지는 공분을 느낀다. 그걸 주로 정의감이라고 그러는데
실은 자기 자신이 침해당했을 때 그 소극적인 정의감도 정의감이에요. 하나는 적극적인 정의감이고 사유적 정의감이라고 그래. 두 개 다 기본적인 감정은 복수심이에요. 나의 몫을 침해한 자에 대해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제3자가 침해당했을 때 그 침해하는 그 자를 복수하고 싶은 마음, 그건 사유적 복수심이라고 그러고, 자기 자신의 것은 이제 개인적인 복수심이라고 그러는데, 그 복수심이 정직해야 돼. 오바이벌을 만든다고. 오는 방망이에 가는 홍두깨라고 저는 막, 그리고 막 커져버리죠. 그래서, 그런 걸 막으려고 예수는 왼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적을 사랑하라고 잘못 표현되어 있어요. 적을 어떻게 사랑할 수 싸우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게 자꾸 서양 사람들이, 공자님은 정직하게, 왼수는 정직하게 갚는 것이다. 흥분하지 말고, 그냥 복수심에 불타서 갚지 말고 정직하게 갚아야 한다. 그 말을 두고 공자님이 예수보다 훨씬 잘 표현했다고 계속 그러면서 예수를 땅깔로 봐요. 18세기 내내. 그러면서 성경책을 멀리하고 기독교를 떠나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성경을 버렸죠. 버리고 공자를 공부했던 이유가. 너무 과언을 한다 이거야. 남은, 예수가 너무 남은 과언을 한다. 지나친 말, 너무 넘치는 말을 막 하는 거야. 일반 사람 알아듣지 못하게. 몇 번을 그걸 다른 말들하고 구절을 연결시켜야 해독이 돼. 다른 예수의 기술들이 있거든요. 원수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이 햇빛을 비춰주고, 정직한 사람, 죄 없는 결백한 사람을 똑같이 하는 햇빛을, 똑같은 햇빛을 비춰준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 왼수도 어느 측면에서는 공평하게 인간으로 대우해줘야 될 측면이 있다. 그 말을 말한 걸 대단히 어렵게만 해서 성경 많이 알아야 해독할 수 있어. 응? 저 이장군한테 애니미를 사랑하라 그래버리면 총 넣고 전선을 이탈하라는 소리로 들려요. 그런데 전쟁터라도 사람을 죽이더라도 깨끗이 죽이고, 잡아서 포로를 잡더라도 인간으로서 학대하지 말라.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일로 알아들었어? 예. 인간이니까 서로 싸우는 거고, 최소한 이제 전쟁법은 처음으로 남북전쟁 때 생겼는데, 미국에 우리가 비록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서로 싸우게 됐더라도 하나님에 대해서까지 인간이기를 포기한 건 아니다. 서로 왼수가 돼서 죽이더라도. 거기서부터 이제 그 전쟁법이 생겼는데, 전쟁법은 두 가지 원칙에 의해 생겼어요. 하나는 인도주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인간이라는 걸 알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의 말이 있죠. 근데 인간에게 사실 제일 가까운 이웃은 인간이에요. 전쟁을 하고 있더라도 상대방도 인간이니까 사랑을 하고, 인도주의고, 두 번째는 정력 집중의 원칙이에요. 네? 정력 집중의 원칙. 다른 말로 전투력 집중의 원칙이야. 꼭 필요한 것만 쏘아 죽여야지, 괜히 막 지나가다가 민간인 쏘아 죽이고, 괜히 그 집중심 가축 막 쏘아 죽이고, 그 문화재 막 파괴하고, 그게 정력을 집중하는 건가? 총알 하나라도 아껴야 되는데 총알 낭비잖아, 그런 경우는. 예? 정확하게 무기를 들고 있는 적을 타격하는 식으로 총알도 집중하고 실제로 자기 에너지도 집중을 해야죠. 그것도 두 개가 교차하는 지점에 전쟁법은 생긴다. 그러니까 하나만 있으면 전쟁법이 안 생겨.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없어져 버린 것이, 공중 폭격을 원래 금지를 했는데 민간인도 공중에서 폭격하면 다 죽어버리니까
그런데 이게 전쟁 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전쟁법은 폐기됐어요. 인도주의가 밀린 거지. 인도주의적 원칙으로 그건 할 수 없도록 원래대로 하면 정력 집중 원칙 중에 반한다고 볼 수 없죠. 파괴력이 전쟁 효과가 크니까. 인도주의만 내세우면 전쟁 하지 말아야지. 응? 근데 정력을 집중하지 않고 낭비한다면 전쟁이 아니라 대학살을 하고 있는 거니까 최소한의 살상으로 체력 효과를 올리는 식으로 움직여야 되고 그런 가운데서도 인도적으로 해야 된다. 적군을 잡아서 가두더라도 인간적인 인도주의적인 조치들을 통해서 해야 되고 그런 걸 또 악용해 먹는 사람들도 있죠. 어비유즈 하는 것도 있죠. 왜냐면 포로를 죽이거나 학대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 비인합정 위반인데 포로를 죽일 수 있는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탈출하는 포로는 쏴 죽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후퇴하는 군인이 인민군이 후퇴할 때 그 포로를 계속 포로 대우해가지고 밥 먹이면서 북쪽까지 데리고 가기 그렇잖아요. 예? 이게 뭐 냅둬버리는 거야. 그러면 도망가겠지. 도망가면 쏴 죽여. 그거 샷 온 릴리즈라고 그러는데 놓아주고 쏘아 죽이는 거 그것도 법으로는 금지돼 있어. 그게 샷 온 릴리즈인 것이 입증이 되지 그건 전쟁 범죄를 저지른 걸로 본다고. 예? 전쟁 범죄를. 근데 실제로 전쟁터에서 벌어진 일을 사부적으로 입증한다는 게 이제 쉬운 일이 아니죠. 에? 거기 있는 사람이 누군가는 살아있어야 되는데 이게 증언이라도 해야 되고 뭐 사진이라도 찍어야 되는데 지금 셀카 그 시대에 뭐 핸드폰이 있었어, 스마트폰이 있었어. 아무튼 여기 엉뚱한 데로 흘렀는데 하여간 전쟁법과 관련해서는 정력 집중의 원칙과 인도주의 원칙 두 개의 원칙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전쟁법은 성립한다고 말을 들으면 돼요. 자. 이 단어에는 많은 귀에 표마로 들리던 애매모호한 단어인 로맨틱 외에 어떤 영어 단어로도 쓸 수 없다. 픽처레스크는 1710년대부터 야 쓰이기 시작했다. 시각 예술에만 한정되지 않은 이러한 판이한 속성으로서의 픽처레스크의 개념은 템플이 사라와지를 도입한 뒤 딱 1세기 뒤에 프라이스의 픽처레스크에 대한 에세이로부터 그 내용적 정교화와 공식적 정의를 얻었다. 프라이스는 말한다. 그러나 끊어지고 각진 표면들이 동정심과 기관의 실제적 안달 때문에 부드러운 것보다 더 많이 자극한다는 것이 고도로 개연적인 것으로 보일지라도 가장 불변적이고 현저한 효과를 낳는 자극, 특유한 방식으로 픽처레스크한 것에 속하고 이 픽처레스크를 아름다운 것과 구분해주는 자극은 원칙적으로 그것의 두 커다란 특성, 즉 거침과 갑작스러운 일탈에 의해 산출되고 부드러움과 흐르는 선들의 상대적 단조로움과 대립되는 얽히고 설킴과 다양함에서 생겨난다. 다양성에서 생겨난다. 다양성에서 생겨난다. 장언미의 특출난 특성들이 방대함과 모험함이고 아름다움의 특성이 부드러움과 점잖음인 반면 픽처레스크의 특성은 형태, 색깔, 명도와 심지어 소리의 불규칙성과 연결된 거침과 갑작스러운 변동이었다. 각 예술이 통과한 대략 1730년대에서 1830년까지의 픽처레스크 단계는 낭만주의의 일반 또는 영국 유형의 낭만주의의 서막이었다. 이 서막은 1730년보다 약 반세기 전에 시작되었고 그것의 명백히 들을 수 있는 첫 표시는 중국 유락정원의 중국인 설계사들이 찾고 얻은 미의 본성에 대한 템플의 설명에서 나타난 것이다. 템플의 저 구절들이 공연된 중요성은 더 나아가
더 월드지에 실린 리처드 케임브리지의 한 에세이로부터 헤아릴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케임브리지는 베르사유르 노트르 정원들을 평가절하한 뒤 중형 가든의 조원술이 완성된 것을 모두 템플의 공으로 돌린다. 또 1667년 신라곤의 제4책에서 전개한 에덴 동산의 자연스러운 조경 정원의 풍경에 대한 존 밀턴의 상상적 묘사도 템플의 중국풍 조원술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논증했듯이 밀턴의 에덴 동산 묘사는 1640년대부터 이미 네덜란드 등지에 알려지고 호프비크 공원 등으로 모방되기 시작한 중국풍 조원술일 수는 있어도 템플의 중국풍 조원술이라거나 예언의 입증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신라권의 지필이 템플의 에피쿠로스 정원에 관하여의 지필보다 무려 약 20년이나 더 빠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밀 조사를 해보면 조지프 에디슨이 템플보다 한 족장 더 나아간 측면이 있었다. 에디슨은 중국 정원의 특성에 대한 설명에 템플에게서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던 한 요소를 추가했다. 자연적 풍경은 보통 비기하학적이고 불규칙적이고 고도로 다양하고 뚜렷한 계획이 없다. 템플도 중국 정원들을 이렇게 묘사했지만 중국 정원이 자연적 풍경을 닮았다는 것, 즉 중국 정원들이 인공적 자연스러움을 제외하고 일체의 인공성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을 언급하지 않았었다. 하지만 에디슨은 양자가 일정한 추상적 특질을 공유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본질적으로 유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가정하고, 그러므로 중국의 정원 설계가들이 자연적 야생성의 모방을 추구하고 달성했다고 추정했다. 이 추정은 오랫동안 계속 광범하게 통용되었다. 중국 양식과 영국 양식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이후 일반적으로 생각되었던 것은 부분적으로 이것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후 중국 정원의 자연스러움은 그 비판가들과 중국 정원의 챔피언들 중 가장 열성적인 자들에 의해 종종 사실에서나 의도에서 부정되었다. 하지만 중국 정원들이 자연적 효과의 재현에 겨냥한다는 가정은 아무튼 전적으로 에디슨의 권위에 달려있지 않았고, 에디슨은 이 문제를 아마 전혀 몰랐을 것이다. 중국에서 중국 정원을 실제로 본 몇몇 진짜 관찰자들이 동일한 효과에 대해 증언했다. 르꽁트 신부는 1696년 이렇게 썼다. 중국인들은 정원에 매료되어 있어 정원에 약간의 비용을 쓴다. 그들은 정원 안에 동굴들을 만들고 작은 인조 언덕을 설치하고 암석 전체를 조각해 운반해 와서 자연을 모방하는 것 이상의 어떤 디자인도 없이 포개 놓는다. 르꽁트는 여기서 분명 자연의 모방을 말하고 있다. 사라와지 개념이 이미 자연의 모방과 등치되는 것에 대한 언급은 베노와스 신부의 한 서한에서도 발견된다. 중국인들은 정원의 장식에서 어떤 예술가가 그의 기술이 명백하지 않기만 한다면, 그리고 그가 자연을 더 잘 모방한 것과 비례해서 칭찬을 받을 정도로 성공적으로 자연을 완벽화하는 기술을 투입한다. 여기서는 유럽에서 그렇듯이 소실점까지 뻗어나가는 가로나 그 수다성으로 상상력이 특별한 어떤 대상에 고정시키는 것을 가로막는 무한수의 먼 대상들을 열어젖히는 테라스가 존재하지 않는다. 중국 정원 안에서 눈은 필요하지 않다. 시선은 거의 언제나 그 도달 범위에 비례하는 공간 안에 가두어져 있다. 당신은 눈을 때리고 매혹하는 전체의 아름다움을 본다. 그리고 수백 걸음 더 가면 새로운 대상들이 당신에게 현시되고 당신에게서 새로운 찬탄을 불러일으킨다. 정원은 석가산들 사이로 구분된, 석가산은 철산 또는 인조산 다 같은 말을 쓴다고 그랬죠. 정원은 석가산들 사이로 구불되며 때로는 폭포로 떨어지고 때로는 호수들의 골짜기 속으로 뻗어나가는 수많은 뇌물과 수많은 뇌물과 운하들에 의해 횡단된다. 운하와 호수들의 불규칙적 둔덕들은 흉벽으로 둘러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 유럽적 관습과 반대로 흉벽들이 자연스럽게 보이는 암석들로 형성되어 있다. 암석들 사이는 자연스럽게 보이는 수목과 관목들이 무성하게 들어서 있다.
18세기 후반에 중국 조원술과 영국 조원술의 동일성과 전자로부터의 후자의 유래에 대한 믿음이 확산된 것에 대해서는 몇 가지 예증이 있다. 상론했듯이 골드스미스는 세계 시민에서 이를 뒷받침해 주었다. 자, 더 진전되기 전에 중국 정원은 자연의 모방, 자연의 재현, 그건 분명히 한 요소예요. 근데 그걸로만 그친다면은 재미의 요소지 아름다움의 요소는 아니죠.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개성의 그 원야에서 알고 있는 게 산수화를 재현하죠. 산수화는 이미 아름다움, 미학의 관점에서 자연을 그린 거예요. 자연 중에서도 자기 각도에서 바라봐 가지고 그런 아까 말한 조화와 균형과 어떤 중도적인 비례성이 맞는 그 각도에서 산수를 채록한 거죠. 아무나 볼 수 있는 눈은 아니겠죠. 그런 신메아리로 채록해서 그걸 그린 건데 그 각도에서 그려진 그 산수화를 정어로 재현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름다움이 들어있는 거라고. 예? 아무 그 풍경이라 그린다고 해서 산수화 되는 거 아닌 거라고. 예? 좋은 풍경들을 그려야 되고. 그러니까 뭐 쓰레기장을 사진 찍어 놓고 또는 쓰레기장을 사진처럼 그려 놓고 아름답다고 하진 않죠. 예? 잘 그렸다 그렇게는 말할 수 있어. 어떻게 잘 그리네, 상당히 기량이 있네, 그럴 수는 있어도 그 아름다운 그림인가 그게? 자꾸 이제 다다이즘이나 저런 이제 추상파로 가면은 그런 거 그려놓고 아름답다고 막 우기는데 그건 감별 안 돼요. 막 초등학생이 아무렇게나 그려놓은 걸 피카소가 그렸다고도 몰라. 피카소가 그려놓은 것을 초등학생이 그렸다고도 모르고 그런 건 나는 예술이 아니라고 봐. 이미 피카소의 후기로 가면은 그 입체파라고 하는 그림은 그림도 아니야. 쓰레기라고. 그건 보통 사람이 볼 수 없는 그런 아름다움은 창훈이가 듣는 그 이상한 노래나 똑같은 거야. 소음. 어? 20세기 추상회화나 추상음악 같은 거 한번 들어보시면 아, 그걸 왜 쓰레기를 왜 듣고 왜 보고 그래. 응? 보통 대중이 봐가지고 아름답지 않은 것은 의미가 없는 거다. 그건 자본주의 사회가 만들어낸 쓰레기 예술이야.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매해가지고 자꾸 올라가잖아요. 그 사람 이름이 있으니까. 그리고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예술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전혀 그건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라면 이미 쓰레기장에 가 있어야 된다고. 어? 저런 노래도 마찬가지. 경매 붙이면 계속 올라가는 거야, 그냥. 그런 걸 누가, 아니, 삼성역 근처에다가, 강남 개발할 때 한 수억 대짜리 조각품을 신청해갖고 예술가가 설치를 했는데, 이게 녹나는 그런 철제를 막 붙여갖고 조각품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계속 녹이 나는 거야. 녹이 나서 녹물이 막 이제 떨어져갖고 이제 그 인도에 막 몇 년에 걸쳐 퍼져가는 거야. 나중에 그 구청에서, 강남구청에서 몇 번에 걸쳐 토의하다가 철거해버렸어. 수억 원짜리 예술품을. 그 누가 보면 그 예술이야. 저기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 올림픽 공원에도 그 이상한 예술품들 많아. 예술품도 아닌 걸 막 석재를 막 쌓아놓고 누구 작품이라고 써놨어. 아무나 알 수 있는 거야. 어? 기준기만 있으면 그냥 이렇게 올려라. 다시 돌아오면 비대칭이나 또는 불균형과 또는 그런 부조화라 하더라도 부조화의 조화가 어떤 식으로가 있어야 되고 비대칭의 대칭이 어떤 식으로라도 만들어져야만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대단히
상당히 고차원적인 아름다움이 되겠죠. 아주 간단한 대칭은 군대식으로 하면 돼요.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자연도 관찰해 보면 나뭇잎 나면 여기 하나 나고 여기 하나 나고 여기 나고 계속 대칭적으로 나지. 자연이 다 대칭이라고 우겨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꼭 그러지만은 않은데 그렇게 또 대칭이라고 우겨서 자연을 활용했다고 우김질할 수 있죠. 근데 다 그런 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그런 비대칭의 대칭성이 회복이 돼야 된다. 어떤 법은 비대칭 같지만 대칭적인 의미가 있어야 된다. 안 그러면 너무 그렇게 그 단순한 대칭과 단순한 조화, 단순한 비율로만 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좀 유치하게 느껴요. 유치한 아름다움이 있는 거라고. 응? 그러니까 군인들이 느끼는 아름다움은 그런 유치한 아름다움이고, 군사 사회에 이를수록 가령 이제 허춘성 같은 거는 모조리 대칭성을 아름다움으로 착각해버려. 어? 대칭성 자체를. 봐라, 자연이 다 대칭 아니냐. 꽃님 여기 하나 달리면 여기 하나 달리고 서로 번갈아 가면서 달리는. 어? 자. 그는 런던에 온 그의 중국 철학자 리엔치로 하여금 이렇게 말하게 만든다. 영국인들은 조원수를 중국인들과 동일한 완벽화로 아직 발전시키지 못했지만 최근에 그것을 모방하기 시작했다. 지금 자연은 전보다 더 열심히 추정되고 있다. 수목들은 극히 사치스럽게 뻗어 자라도록 내버려두고 시내들은 더 이상 천연적 하상으로부터 강제로 떼내지지 않고 골짜기들을 따라 구불거리도록 허용된다. 자생하는 화초들이 완성된 화단과 깎인 잔디의 광택낸 목초지를 대신한다. 한 프랑스 필객도 새로운 조원술의 창시자는 영국인들이 아니라 중국인들이라고 말한다. 켄트가 그 자신의 나라의 정원을 설계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을 최초로 도입한 영국인이라고 알고 있었을지라도 켄트는 그것의 발명자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방법이 언제나 아시아의 중국인들, 일본인들 사이에서 시행되었다는 사실을 제쳐놓더라도 그것은 유명한 뒤프레누아에 의해 예견되었기 때문이다. 또 프랑스 시인 자크 데리르 그의 정원이라는 시집에 붙인 한 각주에서 프랑스인에 대한 위성 주장을 빼고 반복하고 있다. 켄트가 전 유럽에 걸쳐 확산하기 시작한 자유로운 스타일을 성공적으로 시도한 첫 유럽인이었던 한편 중국인들은 의심할 바 없이 그것의 첫 발명자들이었다. 시 본문에서 데릴은 원예적 원시주의의 또 다른 원천, 즉 신라권의 에덴 동산 묘사를 제안했다. 하지만 그의 산문 노트에서는 자신이 존 밀턴의 권위를 선호할 뿐이고 이 장르가 중국인들로부터 왔다는 것을 자신이 실제로 의심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상론했듯이 이러한 관계로 중형가든의 중국적 기원을 완전히 부정한 토마스 그레이는 한 서한에서 영국인들로부터 주된 예술적 탁월성을 강탈하는 듯한 이런 추정에 상당한 쓰라림을 느끼며 이렇게 불평불만을 토로했었다. 물론 앞서 분석한 바에 의하면 그는 윌리엄 템플경과 사라와지를 몰각하는 오류를 범했었다. 따라서 이것은 반복할 필요가 없다. 다만 중국 건축도 중국 정원과 함께 영국에서 새로운 미학적 신조의 입증으로서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그것도 미학적으로 민감한 한 유럽인에게 본질적으로 다르고 실제로 우월한 아름다움은 이 아름다움의 비밀도 불규칙성, 격식적 설계 은폐, 의표 등에 있다. 아름다움을 제시하는 것으로 아름다움을 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신이 화가였던 프랑스 예수의 선교사 장 데니 아딜의 신부의 한 서한의 핵심 구절로부터 분명해 보인다. 나의 눈과 나의 미각은 내가 중국에 산 이래 약간 중국화되었다. 내가 그들 정신의 비옥함을 찬양하는 것은 그들의 건축물에 부여하는 굉장한 다양성 때문이다. 진정으로 얼마간 나는 우리가 그들에 비해 궁핍하고 내용이 빈약하다고 생각하고 싶다.
중국인들은 그들의 공적 구조물, 공공 건물 등에서 대칭과 아름다운 질서를 요구하지만 그들의 유럽가옥에서는 거의 모든 곳에서 아름다운 무질서, 비대칭이 지배하도록 방임한다. 우리는 각 궁전이 어떤 외국의 아이디어나 모델에 따라 만들어져 있다고, 그리고 모든 것이 분리된 채로 그리고 랜덤으로 배치되고 이 부분이 저 부분을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말할 것이다. 이것의 묘사로부터 우리는 이것이 기분 나쁜 인상을 산출한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우리는 달리 생각하고 이 불규칙성을 행한 기술을 찬미한다. 모든 것은 훌륭한 미감 속에 들어있고 아주 잘 배열되어 우리는 단 한 번 봄으로서는 그것의 전체적인 아름다움을 보지 못할 정도다. 그것은 오랫동안 즐거움을 제공하고 우리 모두의 호기심을 만족시킨다. 아띠레 신부의 서신이 일으킨 이 반향은 심지어 1790년대까지도 들을 수 있었다. 앞서 밝혔듯이 1750년 호로스 월플도 그의 친구에게 쓴 편지에서 나는 사라와지, 즉 중국식 대칭 결여를 땅과 정원에서만큼 거의 건축물에서도 좋아한다고 하면서 고전주의적 건축에 불만을 토로하고 그리스 건축물들에서 다양성은 적고 어떤 매력적인 불규칙성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이 시기 월플의 고득지의는 사라와지에 대한 그의 미감과 긴밀히 관련되어 있었다. 왜냐하면 고딕 건축물의 아름다움이 그 구성물들의 과감성과 불규칙성에 있다는 것은 분명히 그 시대의 진부한 진리였기 때문이다. 셰프츠베리가 고딕의 추악성과 중국적 미감 간의 차이를 알지 못했던 것처럼 18세기 중반의 정신들은 이것들을 혼동했다. 그리하여 1755년경 고전주의 전통을 옹호하는 자들도 중국 양식을 고딕 패션과 연결시키고 이 양자를 공격하며 단순성과 규칙성을 옹호했다. 체인버스도 중국 정원으로 돌려지는 원리와 사례들을 가진 일종의 미학적 낭만주의를 도입하려고 모색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템플이 사라와지 미감에 의해 창시된 낭만주의와 다른 종류였다. 그러나 양자는 한두 요소를 공유했다. 예술적 구성에서의 규칙성, 대칭성, 단순성, 통일성의 부정과 다양성의 모색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넘어서면 아주 격렬한 차이가 있었다. 체인버스는 자연을 이제 신성한 단어로 간주하지 않았고 의식적, 고의적 기술을 조언이나 다른 예술의 실행에서 본질적인 것으로 규정했다. 그에 의하면 중국 정원 설계가의 목표는 어떤 것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원예적 서정시를 생산하고 수목, 관목, 바위, 물, 인공물을 아주 다양한 특질을 갖고 변동하는 무드, 감정, 센세이션을 표현하고 야기할 목적에서 미묘하게 강구된 별개의 광경들을 구성해내는 것이었다. 이 점에서 그는 19세기의 문학과 음악에서 현저하게 나타나는 또 다른 유형의 낭만주의를 예고하고 있었다. 그러나 로브조이의 해석에 의하면 영국에서 체인버스의 개입 효과는 전체적으로 중국 미감의 유행을 아주 불리하게 만들었다. 그의 동시대인들은 거의 그 단어의 어떤 의미에서의 자연을 예술의 규범으로서 최소한 조언술에서의 규범으로서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체인버스의 말대로 중국 정원의 진짜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었다면 중국 정원에 그만큼 더욱 좋지 않았다. 정원 디자인에서의 지배적 패션에 대한 그의 과도한 공격도 중국 양식의 장점의 문제를 토리와 휘그가 반대편에 서는 일종의 당파적 이슈로 변질시키는 묘한 결과를 낳았다. 이런 까닭에 러브조이는 체인버스의 중국 정원론을 반절의 성공과 반절의 실패로 해석한다. 그는 일단 체인버스가 큐 가든에서 영국 풍경 속으로 파고다와 같은 고도로 인공적인 건축물들을 도입함으로써 자신의 중국 정원 개념을 얼마간 관철시킬 수 있었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그는 근본적으로 다른 미학적 아이디어들에 기초한 급진적으로 새로운 양식의 채택을 유발하려는 체인버스의 시도를 실패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템플에 의해 한 세기 전에 조심스럽게 제시된 이전에 인정되지 않은 종류의 미 개념은 체인버스의 그것에 비해 더 좋은 운을 만났고 더 큰 효과가 있었다. 중국의 영향, 특히 미학적 특질로서의 사라와지 개념은 1770년대까지의 18세기 동안
내내 벌어진 신고전주의적 표전에 대한 의식적 반란 속에서 그리고 영국 낭만주의의 흥기 과정에서 큰 역할을, 즉 한시적인 시원적 역할을 했다. 이 반란은 조언과 건축 분야에서 시작되었을지라도 문학과 모든 예술 분야로 확대되었다. 확산되었다. 그리고 훗날 이 반란의 순수한 문예적 표명은 미학적 탁월성의 새로운 전범의 도입을 통해 그리고 그 이후 수십 년 동안 꼬리를 잇는 작가들에 의한 그 전범의 반복과 정교화를 통해 적어도 크게 용이해지고 가속화되었다. 근대적 미감의 역사에서 전환점은 규칙성, 단순성, 제일성과 쉬운 논리적 인식 가능성의 이상들이 처음으로 공계리에 반박당할 때, 즉 참된 미가 기하학적이라는 선입견이 모두가 자연 법칙에 동의하듯이 동의하는 것이기를 그쳤을 때 도래했다. 그리고 좌우간에 18세기 대부분의 시기에 걸쳐 영국에서 이 선입견의 배격과 낭만주의의 선창이 이 시초에 중국 예술의 영향과 본보기 덕택인 것으로 보통 인정되었다.